법정에서 며느리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그 여자는 끝내 나를 보지 못했다. 100억 원. 그 돈 앞에서 나를 실버타운으로 보냈던 사람이 지금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노인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보호라는 말 뒤에 이렇게 잔인한 욕심이 숨어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 이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다시 되찾았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런 이야기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킬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나는 김정순이다. 올해로 78. 평생을 장사판에서 굴러 살아남은 사람이다. 20살에 작은 봉제 공장부터 시작해 남들 다 포기할 때도 이를 악물고 버텼고 결국 직원 수백 명을 거느린 회사를 일궜다. 사람들은 나를 독하다고 했다. 여자 혼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들 했다. 하지만 그 독함 덕분에 나는 내 손으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회사도 키웠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아들 하나에게 물려줄 생각뿐이었다. 아들 도훈이는 착한 아이였다. 어릴 적부터 말수가 적었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성격이었다. 회사도 물려받아 잘해보겠다고 주말도 없이 일하던 아이였다. 그 아이가 데려온 여자가 며느리 박미영이었다. 처음 봤을 때 인상이 참 단정했다. 말도 공손했고 나를 볼 때마다 허리를 굽혔다.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도 있구나 싶었다. 결혼 후에도 크게 문제는 없었다. 명절이면 빠지지 않고 찾아왔고 내 생일이면 직접 끓였다는 미역국을 들고 왔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아이를 조금은 믿었다. 사람이 나이 들면 제일 무서운 게 외로움이다. 돈이 많아도 소용없다. 전화 한 통 해줄 사람이 없으면 그날 하루가 통째로 무너진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 나는 소리를 지르지도 울지도 못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고 눈앞이 새까매졌다. 장례식 내내 며느리는 내 옆을 지켰다. 사람들 앞에서 내 손을 꼭 잡고 어머니, 제가 옆에 있을게요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정말 이 아이밖에 없구나 싶었다. 아들이 떠난 뒤 집은 너무 조용해졌다. 아침에 눈을 떠도, 밥을 먹어도,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집안이 텅 빈 것 같았다. 그때부터 며느리가 자주 찾아왔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고, 요즘은 노인 대상 사고도 많다고, 걱정이 된다며 말을 꺼냈다. 나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다. 아직 내 다리로 걸어다니고 머리도 멀쩡하다고 했다. 그러자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실버타운이라는 데가 있는데 병원도 가깝고 식사도 다 나오고 무엇보다 안전하대요. 실버타운. 그 말이 그때는 참 그럴듯하게 들렸다. 며느리는 팸플릿까지 가져왔다. 밝은 햇살, 웃고 있는 노인들, 정원 산책, 문화 프로그램. 마치 노후의 천국처럼 보였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다. 어머니 재산도 많으신데 이제는 어머니를 위해 쓰셔야죠. 그 말에 나는 조금 흔들렸다. 평생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모아온 돈이었다. 내가 나를 위해 써도 되는 나이가 된 건 맞았다. 며느리는 점점 적극적으로 나왔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제가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도훈이도 살아있었으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며칠 뒤 나는 실버타운 입소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며느리가 준비해온 서류였다. 글자가 너무 많아 제대로 읽지도 못했다.
그날 짐을 싸면서도 나는 그저 잠시 머무는 곳이라 생각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실버타운으로 들어가는 차 안에서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길들이 마치 돌아올 수 없는 선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조금씩 아주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실버타운 첫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은 깨끗했다. 침대도 새 것 같았고 욕실에는 손잡이까지 달려 있었다. 겉으로 보면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숨이 막혔다. 창문은 있었지만 마음대로 열 수 없었고 커튼은 두꺼워 바깥이 잘 보이지 않았다. 아침이 되자 정해진 시간에 문이 열렸다. 식사 시간이라고 했다. 식당에는 나와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이 조용히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말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났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서로 어색하게 웃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마치 다들 여기가 집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 같았다. 식사가 끝나자 직원이 말했다. 외출은 사전에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 처음으로 귀에 꽂혔다. 보호자. 내 보호자는 며느리였다. 며느리는 그날 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나는 프런트에 가서 집에 잠깐 다녀오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직원은 차분한 얼굴로 말했다. 보호자분과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집은 내 집이었다. 그 집 명의도 분명히 내 이름이었다. 그런데 내가 내 집에 가려면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말이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을 해도 받지 않았다.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 적응 기간이 중요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참아달라는 말이 그렇게 차갑게 느껴질 줄 몰랐다. 며칠이 지나자 이곳의 규칙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다. 외부 전화는 하루 한 번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했다. 면회는 보호자 사전 예약 필수, 외출은 사유서 제출.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여기는 쉼터가 아니라 관리 공간이라는 걸. 며느리는 점점 연락이 뜸해졌다. 전화하면 회의 중이라 했고 문자에는 나중에 보자는 말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큰 금액이 이동했는데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은행 직원은 위임장이 접수돼 있다고 했다. 위임장, 며느리가 가져왔던 그 서류들. 그제야 머릿속이 하얘졌다. 실버타운 계약서, 재산관리 동의서, 각종 서류들. 나는 그걸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 내 통장과 부동산 서류를 관리하고 있었다. 며칠 뒤 면회를 왔다. 아주 오랜만이었다. 나는 바로 물었다. 왜 내 돈이 빠져나가 있냐고. 그러자 며느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세금 정리 좀 한 거예요. 그 말투는 마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듯 차분했고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얼굴이었다. 나는 화가 났다.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며느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작게 말했다. 어머니, 여기서 소리 지르면 어머니만 곤란해져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가 갇혔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나갈 수 없었다.
몸이 아니라 권리가 묶여 있었다. 며칠 후 실버타운 상담실로 불려갔다. 며느리가 요청했다는 말과 함께였다. 상담사는 말했다. 어머니께서 요즘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보이신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불안정. 그 한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나는 그때 알았다. 그 말 하나면 내 말은 신뢰를 잃는다. 그날 이후 내 말은 기록되지 않았고 내 요구는 참고 사항이 됐다. 나는 매일 창문 앞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걸어가고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만 멈춰 있는 느낌이었다. 그러다 같은 층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내게 말을 걸었다. 여기 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뭔지 아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기록 남기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 말은 내 가슴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날 밤 나는 메모지를 꺼냈다. 작은 글씨로 날짜와 일을 적기 시작했다. 누가 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내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무도 몰래, 아무 소리 없이. 그때는 몰랐다. 이 작은 기록이 나를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낼 줄은. 실버타운의 밤은 유난히 길었다. 그리고 그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록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아침 식사 후 직원이 나를 다시 상담실로 불렀다. 이번에는 며느리도 와 있었다. 그 여자는 여전히 단정했다. 머리 한 올 흐트러짐 없었고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이건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그 말로 시작했다. 봉투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재산관리 확인서, 의료결정 위임서, 거주지 유지 동의서, 이름은 다 그럴듯했다. 나는 하나하나 물었다. 이건 뭐냐? 이건 왜 필요하냐? 그러자 며느리는 이미 연습된 사람처럼 막힘없이 설명했다.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거예요. 요즘 다 이렇게 해요. 요즘 다 그렇게 한다는 말은 사람을 가장 쉽게 무장 해제시킨다. 나만 예민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상담사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께도 부담이 덜 가는 방향이라고요. 부담. 그 단어가 또 나왔다. 나는 그날 도장을 찍지 않았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다. 정말 아주 잠깐이었지만 나는 분명히 봤다. 그날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식사 시간에 직원들의 말수가 줄었고 내 요청은 늘 조금 뒤에 처리됐다. 외출 신청서는 계속 반려됐다. 보호자 의견 대기 중이라는 이유였다.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은행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엔 부동산 관련이었다. 어머니 명의 건물이 관리 권한 변경 신청이 접수돼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건물. 그건 아들이 결혼하기 전부터 내가 직접 관리하던 자산이었다. 나는 그런 신청을 한 적이 없었다. 은행 직원은 말했다. 이미 위임 서류가 여러 차례 제출돼 있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요. 절차상? 그 말은 사람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든다. 나는 그날 밤 메모지를 다시 꺼냈다. 서류 날짜, 서류 명칭, 은행 통화 내용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적었다. 다음 날
같은 층 할머니를 다시 만났다. 그분은 내 메모지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이제 혼자서 감당할 단계는 지난 것 같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이런 말을 덧붙였다. 실버타운에 오래 있으면 사람이 두 종류로 나뉘어요. 포기하는 사람,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 나는 그날 처음으로 결심했다. 나를 밖으로 꺼내줄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며칠 뒤 우편 하나가 도착했다. 법률사무소에서 온 안내문이었다. 며느리가 재산관리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이미 나를 배제한 채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나는 실버타운 내 공중전화를 썼다. 오래전 명함 한 장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 가끔 상담하던 변호사였다. 전화를 걸면서 손이 떨렸다.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 남자는 말했다. 어머니, 지금부터는 하시는 말 하나하나가 증거가 됩니다. 그 말에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두려움만 기록하지 않았다. 며느리의 말, 상담사의 표현, 서류 문구의 미묘한 차이, 모든 걸 차분히 모으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조급해지고 있었다. 다시 상담실로 나를 불렀고 이번엔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어머니가 협조를 안 하시면 저도 곤란해져요. 그 말 속에는 협박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 여자를 똑바로 봤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는 내가 곤란해질 차례는 지났어요.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실버타운 복도를 걸어 나오며 나는 알았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변호사와 통화한 이후로 내 하루는 달라졌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 식당으로 내려가고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했다. 겉으로 보면 나는 여전히 순응하는 노인이었다. 하지만 속은 달랐다. 변호사는 말했다. 어머니가 여기 계신 동안 상대는 더 조급해질 겁니다. 그 말은 맞았다. 며느리는 며칠 사이 눈에 띄게 태도가 바뀌었다. 전화는 더 자주 왔고 말투는 더 부드러워졌다. 어머니, 괜히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저 믿으셔도 돼요. 믿으라는 말이 이제는 위험 신호처럼 들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하나씩 준비했다.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4명의 계좌를 전부 적어 내려갔고 부동산 목록도 정리했다.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언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메모지에는 날짜가 빠짐없이 적혔다. 그 사이 실버타운에서도 이상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직원 하나가 내 방 점검을 핑계로 서류함을 오래 들여다봤다. 나는 모른 척했다. 그날 밤 메모지를 숨기는 장소를 바꿨다. 침대 아래에서 옷장 안으로, 다시 화장대 뒤로. 이곳에서는 조심이 곧 생존이었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지금 상황은 명확합니다. 강요에 의한 위임, 그리고 사실상 감금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 내가 느끼던 불안이 기분 탓이 아니었다. 문제는 밖으로 나가는 방법이었다. 변호사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했다. 정식 면회일에
직접 만나 서류를 전달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면회 신청은 보호자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다. 며느리가 문을 쥐고 있었다. 나는 다른 길을 택했다. 실버타운 프로그램 중 외부 강사 특강이 있는 날 출입 통제가 느슨해진다는 걸 알아냈다. 그날 강당 앞은 사람이 많았고 경비는 바빴다. 나는 미리 적어둔 번호로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었다. 짧게 말했다. 지금 나와야 합니다. 그 말만으로 변호사는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그날 오후 실버타운 정문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은 눈에 띄었다. 직원들이 그를 막아섰다. 그러자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위임 없이 이분을 이곳에 머물게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 말에 공기가 달라졌다. 관리자는 급히 전화를 걸었고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은 며느리였다. 그 여자는 헐레벌떡 실버타운으로 달려왔다. 얼굴은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당황, 분노, 그리고 두려움. 며느리는 나를 향해 말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는 처음으로 그 여자의 눈을 보며 말했다. 이제 내일은 내가 정합니다. 변호사는 내 옆에 서서 서류를 내밀었다. 입소동의 철회, 재산관리 중단 요청, 외부 접촉 제한 해제, 한 장 한 장이 문을 여는 열쇠였다. 그날 나는 실버타운을 나왔다. 정문을 지나며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다. 이제 법정이라는 더 큰 문이 열리고 있었다. 실버타운을 나온 날 나는 곧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다. 대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닫자마자 그동안 참고 있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변호사는 조용히 물컵을 내밀며 말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날 우리는 밤늦게까지 서류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다.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변경 기록, 실버타운 입소 계약서 하나하나가 퍼즐처럼 맞춰졌다. 며느리는 내가 실버타운에 들어간 사이 재산을 쪼개 옮기고 있었다. 명목은 늘 같았다. 관리, 절세, 정리.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름을 남기는 작업이었다. 변호사는 말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닙니다. 재산 편취, 강요, 그리고 중감금에 가깝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떨렸다. 나는 그저 속은 노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법은 그걸 범죄라고 부르고 있었다. 며칠 뒤 내용 증명이 발송됐다. 재산관리 전면 중단, 위임 철회, 접근 금지 요청. 며느리는 바로 반응했다.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가족끼리 해결하면 안 돼요. 그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다. 더 이상 위에서 내려다보는 말투가 아니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야.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 며칠 뒤 소장이 접수됐다. 민사소송, 그리고 형사고발. 며느리는 피고가 됐다.
재판 준비 과정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기록 노트를 전부 꺼냈다. 날짜별 메모, 통화 내용, 직원들의 발언.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게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기억은 흐려져도 기록은 남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날, 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다. 법정은 차가웠다. 의자는 딱딱했고 공기는 무거웠다. 며느리는 반대편에 앉아 있었다. 정장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낯설었다. 나를 내려다보던 사람이 이제는 판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재판은 차분하게 진행됐다. 며느리 측은 내가 스스로 실버타운에 들어가길 원했다고 주장했다. 건강이 불안했고 정서적으로 의존적이었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다. 그러자 변호사가 내 기록을 제출했다. 실버타운 규정, 외출 제한 문구, 보호자 승인 조항, 그리고 내 메모지. 그날 내가 남긴 문장들이 하나씩 법정에 읽혔다. 어머니가 외출을 요청했으나 보호자 승인 필요로 거절됨. 재산 변경 사실, 본인에게 고지되지 않음. 며느리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다. 판사는 며느리 쪽을 바라봤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재판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했다.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걸. 법정을 나오며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다고. 그리고 며느리도 그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두 번째 재판날 법정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첫 공판 이후 며느리는 태도를 바꿨다. 이번에는 강하게 나왔다. 변호인을 앞세워 내 판단 능력을 문제 삼았다. 고령, 상실 경험, 정서적 불안. 그 말들이 차례로 법정에 흘러나왔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내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참을 때라고 했다. 며느리 측은 실버타운 입소 당시 내가 웃으며 서명하는 사진을 제출했다. 자발적 선택이었다는 증거라고 했다. 판사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그때 우리 쪽에서 다음 자료를 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다른 각도로 찍힌 CCTV 영상이었다. 서류를 들고 있던 며느리가 직원과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그리고 내가 서류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급하게 도장을 찍는 모습. 그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법정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판사는 며느리 쪽을 바라봤다. 이 상황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며느리의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판사가 말을 끊었다. 신뢰는 설명의 면제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어서 은행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다. 여러 차례 본인 확인 전화가 있었으나 실버타운이라는 이유로 직접 통화가 어렵다는 설명이 반복됐다는 진술이었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 연결이 어렵다는 말도 함께 나왔다. 그 순간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다음 증인은 실버타운 직원이었다. 입소 이후
외출 요청이 여러 차례 있었고 보호자 반대로 제한됐다는 기록, 상담 기록에는 정서적 불안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그 표현이 누구 요청으로 기재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직원은 잠시 머뭇거렸다. 보호자 요청이었습니다. 그 답변이 나오자 법정 안에서 작은 탄식이 흘렀다. 며느리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재판이 잠시 휴정됐다. 복도에서 며느리는 내 앞을 막아섰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말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할 생각도 없었어. 그 말은 나를 향한 말이기도 했다. 휴정이 끝나고 재판은 다시 열렸다. 판사는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피고 측의 행위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 권리 제한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며느리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다. 그날 재판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거짓말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걸. 법정을 나서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며칠 전과 같은 하늘이었지만 느낌은 달랐다. 나는 다시 숨을 쉬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결말뿐이었다. 선고를 앞둔 날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재판이 길어질 거라고들 했지만 사실 승부는 이미 기울어 있었다. 며느리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조정으로 끝내고 싶다는 말이었다. 변호사는 내게 선택을 맡겼다. 조정은 빠를 수 있고 덜 아플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까지 왔는데 말로 끝낼 수는 없었다. 법정에 다시 들어섰을 때 며느리는 전날과 달라 보였다. 화장은 옅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나를 한번 훔쳐보더니 이내 시선을 피했다. 판사는 조용히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실버타운 입소 과정에서의 자발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재산관리 위임은 충분한 설명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확보되지 않았다. 피고의 행위는 노인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법정 안에 또렷이 울렸다. 며느리의 어깨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재산은 원상 회복, 불법 취득 금액은 전액 반환, 형사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 판결이 끝나자 판사는 한 번 더 말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권리를 빼앗는 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며느리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그 여자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청석에서 작은 숨소리가 흘렀다. 나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그동안 수없이 상상했던 장면이었다. 통쾌해야 했다. 속이 시원해야 했다. 그런데 마음은 이상하게도 차분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일어나세요.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다. 이건 나한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한 일이에요. 그 말은
나를 위한 말이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나는 혼자 법원을 나섰다. 햇빛이 유난히 밝았다. 모든 걸 되찾았지만 기쁨보다 안도가 먼저였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소문으로 들었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그 여자를 떠났다고. 사람은 돈으로 모을 수 있어도 신뢰는 그렇지 않다는 걸 그제야 알았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날 나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실버타운에서의 밤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닫힌 창, 기록하던 손, 조용한 복도, 모든 게 아직도 선명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문은 열려 있었고 전화는 내 손에 있었다. 그날 나는 메모지를 정리했다. 더 이상 숨길 필요는 없었지만 버리지는 않았다. 그건 내가 나를 지켜낸 증거였으니까. 창밖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노후는 조용히 빼앗길 수도 있고 조용히 지켜낼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차이는 아주 작고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 마지막만 남아 있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일. 그래야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테니까. 재판이 끝난 뒤 나는 며칠 동안 아무 약속도 잡지 않았다. 사람을 만날 힘도 이야기할 마음도 없었다. 그저 집안을 천천히 걸었다. 내 이름으로 된 등기부 등본을 다시 꺼내보고 통장 첫 장을 다시 넘겨봤다. 종이에 찍힌 내 이름 석자가 그날따라 유난히 또렷해 보였다. 모든 게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이제야 조금씩 실감났다. 며느리는 판결 이후 완전히 사라졌다. 사과도 연락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섭섭하지 않았다. 이미 법정에서 모든 말은 끝났기 때문이다. 며칠 뒤 변호사가 찾아왔다. 형사 절차는 추가로 진행될 수 있지만 어머니 선택이라고 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처벌보다 중요한 건 돌아오지 않을 시간과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선택이었다. 그날 나는 유언장을 다시 썼다. 재산 목록을 하나하나 적었고 관리 방법도 구체적으로 남겼다. 누가 언제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도 명확히 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내 의사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가장 우선한다. 글씨는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이후로 나는 실버타운 이야기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주었다. 좋은 곳도 많다. 하지만 계약서는 반드시 직접 읽어야 한다. 위임은 사랑이 아니라 권한이라는 것도 함께 말했다. 내 이야기를 들은 어떤 사람은 고맙다고 했다. 자기 부모님 계약을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이 이야기를 겪은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어느 날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웃음이 나왔다. 실버타운에서
처음 메모지를 꺼내던 그 밤이 떠올랐다. 그때의 나는 두려웠고 작았고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작은 기록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노후를 지키는 건 거창한 싸움이 아니다. 도장 하나, 서류 한 장, 전화 한 통, 그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그게 전부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내 삶의 책임자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더 분명히 하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지금 통장 하나, 계약서 하나만이라도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 지금 바로 실천하면 내일의 불안이 줄어든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린다. 누군가의 노후가 오늘보다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다면 그걸로 이 이야기는 충분하다.